이번 강연은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 문재인, 페미니즘은 이 핵심 키워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늘날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이 이제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이 정부 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여성 정책과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발제자는 정진희 씨라는 분이고요. 젠더와 계급 연구의 상임 연구원이시고요. 그리고 책갈피 책에서 나온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 해방론과 그리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이라는 이 책을 엮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노동자 연대에서 그 만드는 그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이제 여성 정책들이나 아니면 그 한국의 페미니즘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다수의 글을 기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발제자를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기대를 모았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실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 토론 때도 이제 여러 주제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물론 이건 단지 뭐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데 특히 노동 정책에 대한 불신 이게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9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문재인의 지지율이 61.7%로 지난주보다 6.4%포인트나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의 실체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문재인이 지방선거 직후부터 굉장히 우경화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게 꼭 여성 정책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그 주류 여성 그 운동의 사람들은 이걸 좀 분리해서 노동 정책은 노동의 문제, 여성은 별개의 문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여성의 다수가 노동 계급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 정책에서의 후퇴는 사실 여성 대부분의 삶의 조건을 후퇴시키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여성과 직결되는 정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는 상황에서는 남성의 일자리 축소, 해고, 노동 조건 악화 이런 것은 당연히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도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계약으로 뽑히는 게 이 최저임금 문제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문재인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거 사실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 인정을 했죠. 사실 이제 이미 지방선거 전에 최저임금 삭감법 이런 거를 이제 통과시키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형편없는 인상률로 이제 저희 노동자연대 신문에 보면 때린데 또 때리는 이런 이제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은 굉장히 이제 많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죠. 이미 이제 노동자 운동은 정권 출범 이후부터도 사실 계속 싸워왔죠. 다른 부문에서는 거의 싸우지 않았을 때 여기가 가장 이제 먼저 싸우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 문재인의 이런 개혁, 특히 노동 계약이 이제 더 분명해지면서 최근에 있었던 집회에서는 그 6월 30일 집회 때는 이제 무려 8만 명이 노동자 대회에 집결했는데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참가했죠. 아마 다수가 여성 노동자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열의 절반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여성이었는데 그 집회에서 여성들이 든 손팻말 굉장히 저는 통쾌하고 잘 보여준다고 봐요. 사기치지 마라 이런 팻말을 들고 쫙 이제 한 4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있는 걸 보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잘 폭로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소위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 이런 것은 문재인의 성평등에 담겨 있는 이런 모순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성평등을 이제 문재인이 적극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되게 소수 여성들에게나 그 혜택이 되는 데서만 사실 실질적인 전 진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이제 초기 내각 때 주요 보직의 여성들을 발탁을 했죠. 그래서 뭐 청와대 인사수석이 조현옥 여성이고 뭐 보훈처장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같이 이렇게 기존에 남성이 이제 해왔던 데를 처음으로 여성에게 이제 줬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제 여성인데요. 그래서 뭐 여성 내각의 30%를 이제 달성했고, 임기 내에 50%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초기부터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 이제 여성운동 내 주류들은 기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과 대조되게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했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말은 막 많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미미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OECD에서 가장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무려 37%인데 이게 OECD 회원국 평균인 14.1%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01년부터인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굉장히 참 그런 통계인데 그래서 여성들이 불만이 매우 높고 올해 3월 8일 이제 그 세계 여성의 날 집회를 할 때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요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문재인은 뭐 성평등,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많고 또 일부 여성은 이제 요 강요에도 포함시키긴 했지만 그런 것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별로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경력 단절을 하는 게 단지 여성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과중한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장시간 노동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여성들이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종사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이 또 승진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굉장히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승진 할당제 이런 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요거는 물론 필요한 일이고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그러나 이걸로는 이제 소수 여성들에게 는 혜택이 될 수 있을지언정 노동계급의 대부분에게 그 혜택을 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또 모순되게 여성 노동자 대부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또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제 일자리 같은 이런 정책, 박근혜 대표적인 정책 사람들이 꼽았던 이런 것도 폐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 양육을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알아서 이제 두 가지 일을 다 하도록 바깥에서도 열심히 이제 일하고 집에서도 이제 시간 쪼개가지고 양육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노동 유연화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유연 근무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른가 싶을 만큼 굉장히 이제 우경적인 정책들을 이제 하겠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성평등 정책에 어떤 담겨 있는 모순은 그가 뭐 남성 권력이어서가 아니고 이제 뭐 요새 그런 남성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남성 권력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이런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뭐 비록 이제 전통적인 우파는 아니지만 개혁적인 이런 언사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어떤 수익성 회복이 핵심적인 그의 과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여성들이나 뭐 또 노동자 운동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어떤 이제 평등을 향한 이런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가들의 이윤에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색내기거나 조삼모사거나 줬다가 뺏는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별로 다르지 않게 굉장히 조건을 후퇴시키는 공격들을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고 한국 경제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할 거라고 이제 보이고 게다가 또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단지 한 나라 시장을 위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 국가들 간에 이제 그 지정학적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이제 지금은 뭐 일시적인 해빙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중국과 그 미국의 그 경쟁이 더 강화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간의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군사적 긴장은 뭐 잠시 해빙되더라도 다시 장기적인 중단기적인 추세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성평등 말을 많이 해도 사실 여가부의 예산이 그 되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도 늘리질 않고 있고요. 그나마 복지 예산을 약간 늘려도 굉장히 이제 시장의 어떤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재인이 이제 이 성평등 문제에서 굉장히 모호한 언사를 사용하면서 지배계급과 또 자신을 지지하는 층 사이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줄타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뭐 할 텐데, 낙태 쟁점이 그런 줄타기가 참 두드러진 쟁점이죠.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이제 23만 5천여 명이 한 달 만에 낙태죄를 이제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 뭐 미프진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 유도약을 도입하라고 청원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뭐 이걸 헌법재판소에 떠넘겼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는 낙태죄 폐지하라고 글도 쓴 이제 조국이 나와서 친절하게 답변을 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던 그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부의 국정과제라든가 성평등 정책 어디에도 낙태죄 폐지가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이 저출산 문제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그 미래 노동력 고갈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런 것을 더 주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총리 그 이낙연이 그 이제 새로운 여성 운동을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막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불법 촬영 그 일명 몰카에 항의하는 그 시위가 5월부터 이제 세 차례 크게 일어났죠. 이게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대규모의 그 여성들이 모여서 성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벌어진 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도 여성 운동이 있었지만 그 여성 운동이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돼서 하는 집회는 거의가 아니라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올해 5월부터 5월, 6월, 뭐 7월 동안 연인원만 10만 명 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10대, 20대라는 거고, 기존 여성 운동 단체가 아니라 기존 여성 운동 바깥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운동인데, 아마 이제 이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이 운동에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속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 그러나 동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을 텐데, 그 기대가 사실 이제 충족되지 못하면서 그런 이제 불만을 표현하면서 나왔던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양상을 띠고 있죠. 사실 이 젠더 폭력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가장 내세웠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약간 이제 임금을 공개하는 이런 임금 공시제 같이 좀 실질적이지 않은 이런 얘기 외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승진 할당제 정도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젠더 폭력 대책은 상당히 지난해 9월 달에 세부적인 막 이런 대책까지 내놨는데도 이 여성들의 불만을 터뜨린 거는, 물론 이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그 뒤에 법안이 한 개도 통과가 안 됐다는 현실도 있긴 하죠. 법안이 많이 나와도 그냥 잠시 반짝하고 흐지부지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계도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2차 집회 때 이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굉장히 높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구가 모든 국가와 기업에 다 여성만 뽑아라, 이런 얘기들,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실 가능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제 불만, 굉장히 이런 차별이 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고, 또 한국이 또 이제 유독 여성들이 뭐 공기업이든 또 국가기구든 민간기업이든 여성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또 그런 불만은 당연히 정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약간 반응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몰카 대책도 좀 뭐 예산도 더 50억 늘리고 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성 고위직을 이제 2020년인가 2022년인가까지 10% 늘리겠다, 이런 것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하죠. 왜냐하면 그 시위에 참가한 10대, 20대들은 다 대부분 학생이거나 노동자였고, 노동계급의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또 여성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뭐 더 실망시킬 일만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모호하게 회피를 해왔는데, 이거는 이제 단지 보수적인 뭐 인사들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이제 개혁적인 인사였던 조국도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후퇴를 했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정연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죠. 이 사람도 이제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나설 거다 이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 조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11월 6일 국정감사 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왜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를 얘기하겠어. 그렇게 모호하긴 태도를 취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아무리 페미니스트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적 국가기구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타협 압력에 노출된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연백 장관이 최근에 해화역 집회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참가자들이 뭐 문재인을 향해서 재기해 이런 거 외친 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회도 갔다 이러면서 이제 일부 많은 언론들과 또 친문 인사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뭐 정연백 장관에게는 뭐 사임하라 뭐 이런 압력도 있는데, 이런 건 물론 부당하죠.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압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연백 장관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또 정연백 장관이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열망을 흐리고 오히려 보수적인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어야겠죠. 큰일 났네. 내가 많이 얘기하는데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예, 건너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몰카 항의 운동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리고 주류 여성 운동도 올해 뭐, 미투 운동에서 이제 성폭력이 없어지는 사회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집회도 조직을 했고, 또 이제 낙태죄 폐지 집회 이런 것도 7월 7일 날 개최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하지 않은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놓아주지 않고 있죠. 탁현민 같은 경우가 그렇고,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거듭 여성차별적인 말을 했지만 해임되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뭐, NGO 여성단체들이 주도해서 뭐 이런 비판 성명도 내놨는데, 이런 것은 뭐 옳은 요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성들의 불만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나마 약간 낫다고 보이는 이런 인사 문제에서도 사실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근데 최근에 인상적인 사건은 확실히 해화역 집회에서 벌어진 몰카 항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굉장히 이제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여성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불만을 터뜨리면서 스스로 싸울 수 있고 싸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 집회가 이제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하게 한다거나, 운동권과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개인 발언도 굉장히 통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집회 조직 방식이 상당히 배타적인 것 때문에 우려도 있고, 또 이런 게 기존의 운동 단체들이 좀 참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긍정적 측면들을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압력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의 약점에서 먼저 시작하기보다 이 운동의 장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운동이 보여주는 활력들을 어떻게 이제 더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여성 차별 반대 운동을 더 확대시키는 데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가자들이 주로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대개 이제 학생이거나 노동계급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위 스태프가 한 2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수가 20대로 보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싸우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는지 최근에 그 막 그 3차 집회 이후에 그 굉장히 많은 마녀 사냥이 있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4차 집회를 지금 8월 4일 날 광화문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여가부 장관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9월 이후의 시위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적어도 8월 4일 집회는 뭐 저는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이 집회에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조심스럽지만 참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와 관련된 논란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을 풍자해서 항의했던 거, 이거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자가 착각했답니다. 17분 남았다고. 예. 한 참가자가 문재인을 향해서 그 제기에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참가자들이 따라 외쳐가지고, 이거 워마드가 주도하는 거고, 막 여성 혐오 시위다, 남성 혐오 시위다, 막 이런 비난들이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나왔고, 특히 이제 친문 인사들이 막 방송과 뉴스 방송과 신문 인터뷰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또 하나 이제 비난이 됐던 거는 이제 그 퍼포먼스 할 때 한 여성이 곰이라고 하는 종이를 얼굴에 쓰고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저도 곰이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문이라고 합니다. 곰 거꾸로 하면 문이라면, 그쵸.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인사가 이거는 문재인 죽으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참가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 제기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전에 이제 성제기라고 남성 운동 벌인 사람이 자살한 것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제기해라는 말이 이제 문재인을 죽으라라고 외쳤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곰은 좀 약간 좀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곰이라고 하는 게 2017년에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재인의 상징으로 썼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참가자들이 그거를 꼭 그렇게 죽으라는 의미로 했을까, 이건 좀 불확실하다고 보는데, 뭐 제기에는 이제 자살해 뭐 이렇게 나가 죽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니까 그런 의미로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의미를 썼다고 해도 저는 그걸 갖고 막 남성 혐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문재인은 최고 대통령, 최고 권력자죠. 문재인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쓸 때도 그게 무슨 이제 뭐 천대받는 집단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분명히 비판받을 만하지만,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닌데 그거를 막 혐오 범죄다 이렇게 혐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저희가 의심스러운 그런 거라고 보고요. 사실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대통령한테 뭐 자폭하라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자폭하라는 말의 현대적 버전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막 커뮤니티에서 막 급진적인 생각을 표현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분리주의가 강한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그리고 뭐 사실 대통령 풍자하는 건 이명박이 쥐, 뭐 박근혜 닭 이런 풍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대통령 풍자하는 걸 가지고 막 표현을 막 문제 삼으면 그런 게 과연 누구에게 이롭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운동의 참가자들의 사회적 구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사용된 맥락, 이런 거를 놓고 봐야 되지, 특정 표현만 딱 떼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홍대의 누드 모델 몰카 사건 그 자체를 갖고 뭐 그 여성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일각의 주장을 동의할 수는 없죠. 그런 거는 잘못된 얘기인데, 그럼에도 이제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신속한 수사 처벌 또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여성들의 성토는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마드가 주도하나 이게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최 측이 이 워마드 논란에 대해서 자신들은 워마드가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설사 안에 워마드 사람들이 주최 측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이 운동의 사회적 구성에서 출발해서 계급적 성격 이런 걸 이제 놓고 평가를 해야 되지, 일부 집행부들의 성향 이런 걸 놓고 운동 전체를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런 것은 옳지가 않죠. 그리고 불법 촬영이라든가 뭐 비동의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에게도 광범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뭐 워마드 논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운동의 특징은 젊은 여성들의 자발성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원자들로만 구성된 스태프만 250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최 측도 이제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시위 뒤에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났죠. 핵심적인 분열은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 이게 좀 배타적으로 보이니까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맥락은, 당시에 이제 난민 배척 운동, 선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선동을 할 때 일부 이제 여성들이 마치 이제 이슬람 포비아 이런 거 막 퍼뜨리면서 난민들이 많이 오면 성범죄가 막 커질 거니까, 난민을 배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마치 페미니즘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운동이 그 운동과 연결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을 볼 때도 주최 측이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 이런 방침은 물론 약점이긴 한데, 그러나 요 방침을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뭐 정당, 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사실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부족하지만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등장할 때 굉장히 그런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이는 경향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촛불 집회 때도 10대, 20대 청년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였는데, 지금 불편한 용기라고 하는 이 집회 주최 측이 내놓는 글이랑 집회 조직 방식도 상당히 그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존 진보 단체를 포함해서 공식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는데, 아마 이제 주류 여성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류 여성 단체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이 이제 이렇게 지배계급 내 개혁파하고 협조를 하면서 이제 아래로부터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오지 않은 것에 저는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뭐 기존 여성 운동에도 불신을 보이고, 또 이제 또 다른 또 남성들에 대한 불신도 보이면서 생물학적 여성 참가 이렇게만 고집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방침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에서 분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분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운동을 지지하면서 뭐 이제 그런 집회 조직 방식에 대해서도 더 개방적인 집회 조직 방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득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참가자의 압도 다수가 평범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막 분리주의 정서에 이끌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막 일관되게 발전시킬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처음에 운동의 국면에서는 여성들이 분리주의적 정서를 드러낸 것은 상당히 이해할 만한데, 왜냐하면 특히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또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1, 20대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즉각적 분노를 드러내면서 이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방식이 이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이제 좀 상당수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왜냐면 운동의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이런 방침이 여성들조차도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더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서 단지 몰카 항의뿐만 아니라 성차별 전반에 맞서려면 과연 남자들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을 생길 수 있죠. 그런 거를 더 효과적으로 이제 논의를 확장시키려면 이런 좌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오불간언하기보다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그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뭐 조직 방식이든 또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얘기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얼마 남았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차례의 세화역 집회는 이 몰카 쟁점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근저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사실 몰카 단속을 경찰이 잘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경찰 수사로 또는 경찰이 체계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이 또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불평등과 또 인간의 소외,
또 여성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여러 제도와 간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이렇게 경찰이 막 단속한다고 해서 이게 그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제 게다가 또 문제를 불평등 전반에 대한 성차별이 없어지는 사회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여성차별에 맞선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민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8월 집회 이후에 또 다른 뭐 몰카로 항의하는 집회가 설사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얻었던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운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새로운 여성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진보적인 단체들과도 이제 필요하다면 이렇게 단결해서 함께 운동을 건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이 이제 이런 성평등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많은 모순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이런 정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제 여러 포퓰리즘적인 언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한국 자본주의의 수익성 회복, 경쟁력 강화가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자본주의 내에서 굉장히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개혁 이상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거절한 일이 있었는데 그 왜 이제 금융권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그 성차별적으로 배제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금융기관의 비리는 단지 성차별에 한정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그 채용비리 때문에 이걸 전수조사하자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금융기관의 혼란이 우려돼서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런 자본가들의 이윤 침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은 이런 문제들도 그 굉장히 회피하기가 쉬운 거죠. 게다가 자본주의는 이제 위기가 더 앞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군사적인 긴장도 높아지고 뭐 사실 전쟁도 뭐 중장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복지에 대한 축소 이런 압력들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로를 더 많이 해야 되죠.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이제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이런 그 어떤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기존의 여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했던 걸 후퇴시킬 때도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 독립적인 투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 정부는 이제 여성 인사들을 더 이제 늘려서 여성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운동의 성과로 그런 것이 표현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바가 있죠. 요즘에 그 10대, 20대 막 이제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때 경험이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당시를 경험한 이런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좌파들이 이런 경험을 사실 얘기해 줄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여성 강요들, 페미니스트 강요들이 증가했고 또 정부도 성평등 언사 이런 것들을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개혁은 굉장히 약간의 기쳤을 뿐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후반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이제 97년대 이후에 한 걸 보면 오히려 노동계급에게는 더 많은 그 공격들이 가해진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정부에 입각한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노동계급 여성들을 공격할 때 사실 침묵하거나 협조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KTX 여승무원들이 지금도 해고돼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노무현 정부 때 해고된 거였고 한명숙 장관이나 뭐 강금실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나? 예. 그게 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그 다 외면했던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페미니스트 강요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에 의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성 운동이 이런 이제 조직된 노동자 운동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이런 데는 이제 여성 운동 내 주류들이 이 조직된 노동자 운동과 단결할 필요성 이런 거를 경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조직된 노동 운동에서 이제 보여지는 노동자주의적인 약점, 그리고 노동자 지도부의 어떤 보수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운동이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그 운동에 최대한 단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전술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이 착취에 맞선 운동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멈출 수 있는 힘은 바로 노동계급의 그 이윤을 타격할 수 있는 힘에 나와 있는 거고, 여성들이 노동자로 더욱더 증가하면서 그 잠재력은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잠재력뿐만 아니라 이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이후에 그 지난 한 1년 넘게 이제 운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촛불 집회 이후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조합에 가입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미조직된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정확한 통계는 잘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10,000명도 넘어섰고, 2010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증가 중에서 여성들의 노동조합 증가율이 더 높다고 하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투쟁하면서 자신감을 높이고 또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해화역 집회처럼 아무런 그 투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그 어느 경험 많은 사람들보다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또 투쟁하는 그런 걸 볼 때, 물론 더 한층 성장하려면 이제 그 운동의 약점들은 좀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 최대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중행동과 또 운동 내의 효과적인 조직 방식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더 근본적인 사회 변혁 운동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감사하고요. 일단 사실 해화역 집회 참가자들도 기존 운동권들을 경계했지만, 저도 처음에는 좀 해화역 시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워마드로 처음에는 저도 생각이 들었고, 또 워마드가 워낙에 그 트랜스젠더 혐오, 성소수자 혐오, 남성 비하 이런 걸 많이 하고 하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첫 번째 집회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 뒤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주최한 사람이 워마든지 아닌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몰카 범죄에 대한 불만, 항의 이런 걸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운동의 성격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러나 이 운동이 3차까지 오면서 대중적인 집회가 됐고, 더 사람들이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집회 끝나고 실제로 그런 분열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분열 과정에서 보면 지금 주최 측이 좀 되게 배타적이긴 해요. 그 이견을 제기한 사람들을 추방을 했거든요. 근데 한 30명 가량인 그 대회 언론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렸고, 개인 인터뷰를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통제적인 방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아나키즘 운동이 그런 특성을 많이 띄어요.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자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직 방식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배타성을 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 주최 측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운동에 대거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좀 기회 있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 어떤 사이트 보니까 트랜스젠더도 그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물학적 여성만 오라고 했지만, 자기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약간 가면은 혐오 발언을 들을까봐 불안하긴 했지만, 그런 나도 여성으로서 몰카에 항의하기 때문에 갔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사람도 좀 이런 아마 그 집회 방식이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모두 다 일관된 순수 분리주의자는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분화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이건 분명히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2차 부태도 말뿐인 정부 왜냐면 2차 집회 끝나고 나서 이미 규모가 상당히 커지니까 여가부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대책을 그날 정부가 막 대책 내놓으면서 그 여가부뿐만 아니라 합동 그 관계 장관들이 대책을 내놓고 오후에 그 어떤 공중화장실 점검할 때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이례적인 행사에 동원될 수 없다, 이렇게 딱 거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잠깐 이렇게 이례적인 거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기성 그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사실 또 현명한 방식이기도 해요. 그냥 언론이 잠깐 반짝한다고 좋아라 하고 이렇게 그냥 양보를 해버리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전원 정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아마 기대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근데 불만으로 많이 표현된 건 사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그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는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불신도 보여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개혁주의 일반에 대해서 다 그 완전히 거부하고 계속 아나키즘적인 방식으로 할 건가,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화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실제로 그 안에서 논쟁 벌어질 때 한 쟁점이 어떤 이제 참가자, 아마 대회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생물학적인 표현도 떼고 정당과의 연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운동권과 연대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아마 그 정당과의 연대에서 따른 민주당과 연대 이런 것도 포함됐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은 이제 초기 국면이고 앞으로 어떻게 분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또 개입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제 지금 뭐 좀 경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지지하면서 올바른 그 운동 방식, 더 효과적인 뭐 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견을 내놓고, 뭐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회에 뭐 단지 가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대거 거리에 나왔던 이유 자체가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사실 좌파들은 이제 이 성차별에 맞선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과제로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특히 노동운동에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력히 또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해야 되죠. 7월 7일 날 해화역에서 몰카 집회가 열릴 때, 이제 주로 진보단체들이 주축이 된 그 낙태죄 폐지 집회가 7월 7일 날 또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뭐 이제 한 1000명에서 뭐 많으면 한 2000명? 한 2000명 정도, 공식 발표는 5000이라고 했지만 한 2000명 정도 돼 보였는데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집회 규모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낙태죄를 폐지하기엔 좀 턱없이 부족한 그 규모였는데, 이런 걸 또 확대하려면 사실 노동계급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그때 민주노총의 그 김경자 부위원장이 올라와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별일을 못했다 이런 반성을 했는데, 사실 공동주체로 들어갔던 만큼 조합원들에게 참가를 호소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거를 지도부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이제 기층에서 또 그 노동조합의 공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참가를 호소하도록 또 이렇게 압박을 넣고,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좌파들이 기층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해화역 집회 얘기할 때 이제 성차별적인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물론 그 주장에서 어떤 합리적인 측면은 약간 이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만연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몰카라는 게 신종 성범죄잖아요. 물론 이게 오늘 내일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은 뭐 그런 새로운 양상이고,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한번 퍼지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공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나왔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만연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불만, 이게 더 커지는 거하고도 연관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요런 어떤 그 특성이 곧 집회 조직 방식을 다 기존 운동권 배제, 다 개인 참가로만 하나는 그런 집회 조직 방식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보다 훨씬 규모는 적었지만, 그 해화역 1차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그 무렵에 또 다른 집회가 있었어요. 한 2000명 되는 규모. 예, 그것도 물론 운동권, 그거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워마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뒀는데, 잠깐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소란의 폐지 운동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소란의 폐지 운동도 사실은 범죄의 그 양상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때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제 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사실 진선미 국회의원을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개혁주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기존의 부르주아 그 정당에 또 지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범죄에 대한 항의 그 형태가 그렇게 지금 같은 대규모 집회로 되는 게 몰카 범죄, 온라인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범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직접적인 저는 연관성은 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이제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여성 운동 단체들이 이제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 그들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온건한 방식으로 활동해왔던 것에 대한 반감, 저는 그런 걸로 봐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그 참가자들 전체가 또 그렇다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좀 분명한 특성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운동을 할 때 그냥 대중의 지금은 굉장히 자발성이 높지만 자발성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운동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당장 3차 집회만 하면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언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마녀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카페 게시판에 자주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는데 3차 집회 이후부터는 좀 이런 정치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자기도 3차 집회 갔을 때만 해도 재기회라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외쳤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 구호 외친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 자기는 여태까지 운동을 할 때 스포츠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온라인상에서 1대1로 싸우고 그러면 막 1승 거두면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되겠다. 시위가 더 이제 말하자면 더 힘을 키우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것 같은지 이 사람은 연대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재기회라는 구호를 하지 말고 해방이라는 얘기를 쓰자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60, 70년대 여성 해방 운동을 보면서 해방 저항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잠재력을 보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든지 그런 거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동계급이 지금 어쨌든 조직 노동자 운동은 지금 투쟁이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운동도 사실 지금 거리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그 분노하고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최대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